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시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5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저도 아까 커피 마시려고 나가봤는데, 줄이 굉장히 길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포기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의 제목은 CDN과 DevOp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딱 한 가지 질문이, 혹시 CDN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예, 대부분 알고는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서비스에 CDN을 쓰고 계신 케이스가 얼마나 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의외로 손이 없네요. 네. 사실 CDN이라는 게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약간 조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많이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딥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좀 많지 않은 그런 분야라서, 이게 이제 DevOps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인상을 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 세션은 굉장히 사람이 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워낙 전체적으로 좀 행사가 인기가 좋아서 그래도 좀 많이 오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넘어가고요. 일단 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70년대에 태어났고요. 90년대 학번을 수료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요. 개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 이후에 기술 영업을 한 4년, 그 다음에 컨설팅하고 기술 지원을 한 4년을 하고, 지금은 이제 CDN 서비스라는 걸 하면서 운영으로 밥을 먹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인프라를 직접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많이 가게 되면서, 그 인프라를 직접 갖고 계시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 운영을 못하고, 다른 이제 업체들을 써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데, CDN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심해서, CDN에 올라가는 이제 설정이라든가 CDN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대신 이제 저희 서비스 인력들이 운영을 대신 해드리고, 거기서 생기는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스터머 솔루션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 운영 쪽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팀에 속해 있고요. 국내에 있는 그 대형 업체들의 서비스를 계속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미는 그림을 그리는 걸 취미로 갖고 있고,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IT 바닥은 좀 오래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개발을 해갖고 좀 오래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ALM 컨설팅이라고 좀 쓰여 있잖아요. 저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아마 옛날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DevOps라고 하는 것에 원류하고 비슷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어떤 그런 쪽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AP라는 곳에서 ALM 컨설팅을 하면서 4년 동안 이제 많은 ALM과 DevOps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를 좀 했었고, 그 경험들을 좀 살려서 CDN이라는 분야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가정을 해봤어요. 이게 테크 미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한 거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개발자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DevOps에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CDN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CDN이 뭐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게 뭐 캐시 서비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약간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남 고생한 얘기,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고생한 얘기고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런 걸 한번 공유해보면 저희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CDN을 조금 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CDN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이랑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되지 않아서, 그런 특성이 고려가 잘 되지 않아서, 실제로 애써서 만든 서비스가 프로덕션 네트워크에 올라가서 CDN을 태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장애가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 분들도 CDN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사내에서 DevOps 행사하는데 발표할 사람 없어요 했을 때 제가 손을 들었던 거고요. DevOps와 CDN의 오묘한 관계, 이게 어플리케이션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보니까 DevOps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에 CDN이 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볼 거고요. 제가 굴렀다는 말을 썼지만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 프로젝트를 예로 삼아서 DevOps 관점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이 좋았고 뭐가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가 있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테크 미더이라고 그러면은 주로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세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마케팅 행사 같은 게 아니라 많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저건 당신만의 생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크게 외쳐주시면은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CDN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한 번은 딱 짚고 갈 필요가 있죠. 여기 혹시 네트워크 엔지니어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꼬리를 말아야 돼가지고. 저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에서 주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주 밑 레벨까지 알지는 못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충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세상의 일반 유저나 개발자들이 보고 계시는 네트워크는 이런 느낌이죠. 그죠?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고, 서버가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IDC가 북미에 있든, 아니면은 버지니아에 있든, 아니면 아시아에 있든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내가 접속을 하면 TCP/IP 라인이 만들어지고 그 위로 HTTP가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로 조금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ISP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의 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AWS 서버에 접속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가입되어 있는 KT 회선을 타겠죠. KT에 있는, 여기 KT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KT ISP망을 타게 되고요. 그 KT ISP망이 다시 아마존에 가기 위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 ISP 간을 걸치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BGP 프로토콜을 따르는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BGP망을 통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사실은 요 그러면 이제 유럽을 거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태평양을 건너가겠죠.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있는 ISP망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다시 AWS 버지니아 리전이 있는 그 ISP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비로소 TCP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형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ISP망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연결될 때, 요건 이제 저희가 IX망이라고 그래요. 인터내셔널 망이라고 해서 그 IX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은 그닥 성능을 가지고 망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쪽 ISP에 접속이 될 때 가장 빠른 경로가 선택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 ISP와 저 ISP 간에 계약적인 관계가 있죠. 계약적인 관계와 그리고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적은 홉수를 기준으로 실제로 이 커넥션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홉수 자체는 실제로는 적은데 만약 그 홉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해저 케이블이 많이 그런 일이 있는데 상어가 물어뜯어서 제대로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BGP망에 어나운스가 되기 전에 그 전에 TCP 커넥션들이 일단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가지 못하고 그대로 커넥션 실패를 떠안게 됩니다.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망은 그다지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CDN이라는 컨셉이 나왔죠.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망 자체는 그대로 똑같이 존재를 해요. 똑같이 존재를 하는데 CDN 업체들이 요 중간중간 ISP의 주요 위치에다가 자기들의 서버를 이렇게 올려두게 됩니다. 저 서버들에게 실제로 엔드 유저는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서버들은 다시 인터넷망을 타긴 하지만 그 CDN 업체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노하우를 적용을 해서 요 CDN 서버로부터 실제로 엔드 유저가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까지의 가장 최적의 망을 생각을 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그 망을 타고 실제로 접속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CDN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그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엔드 유저가 이 서버에서 뭔가 컨텐츠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이 서버를 항상 통과해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청한 컨텐츠는 이 서버상에서 캐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캐싱을 하게 되면은 같은 컨텐츠를 주변에 있는 다른 유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캐시 서버가 오리진에 가서 컨텐츠를 가져올 필요 없이 그대로 서빙하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유저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캐싱을 해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왔었던 거고요. 근데 그건 이제 꽤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CDN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한 보면은 3세대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1세대가 이렇게 단순하게 캐싱을 해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부분이었다면 2세대는 캐싱을 할 수 없는 서비스들 있죠. API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을
이 서버가 저 API를 제공해주는 실제 오리진 서버까지 이 구간을 가속을 시켜줘서 좀 더 빠르게 그 API 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 게 이제 CDN의 2세대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DN 3세대 정도 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보안 체계를 만들어줘요. 아까 저희 요 트랙의 전 세션에서 이제 보안 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웹 공격 있죠. 웹 공격들을 오리진 서버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이 캐시 서버들이 대신 받게 함으로써 실제로 공격을 막아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최근에 이제 CDN 서비스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저희가 3세대 정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저희 회사 얘기고요. 넘어가고, CDN에서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은 결국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우리 외부로 오픈되어 있는 우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유저들의 체감 성능이 향상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컨텐츠를 가까운 데서 받으니까, 그리고 API 호출이 빠른 경로를 타게 되니까 체감 성능이 향상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오리진 부하의 감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하게 그 컨텐츠를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오픈되어 있는 마케팅 사이트가 있는데, 이걸 북미 대륙에 있는 한 오리진 서버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의 리퀘스트를 전부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난 부하가 되겠죠. 그죠? 이 앞에 있는 캐치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 캐시 서버들이 그 대부분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오리진 서버가 그만큼 부하를 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감소된 리소스를 좀 더 중요한 곳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CDN에 굉장히 많은 강점이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는 유저의 체감 성능을 향상하고 오리진 부하의 감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CDN에서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CDN의 얘기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가 나왔으면 데브옵스가 CDN이랑 별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브옵스가 점점점 더 깊게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CDN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우리 서비스의 가장 앞에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짜가지고 웹서버에 올려놓고 와스에다 올려놓고 그 제일 앞에 엔드 유저 사이에 CDN 서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앞이 되게 돼요. 그 서버가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대표적인 걸 이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제 나름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사용자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사용자를 인증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 공격 방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사용자 유도나 인증이라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 원래 하고 있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CDN 서버로 내려가게 되면서 CDN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의 일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유도를 예를 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용자 유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쓰다 보면 이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중에 많이 생기는 사건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온 거예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거죠. 컨텐츠를 변경을 했어요. 컨텐츠를 변경했다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케팅 로고로 이제 바꿔야 돼요. 이미지의 그 디자인이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면 오리진에 가서, 그러니까 내 원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캐시 서버에 있는 것들도 다 제거를 해서 새로 로고가 뜨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저희가 퍼즈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흔하게 잊어버리세요. 굉장히 흔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원본에만 컨텐츠를 바꿔놓고 CDN 쪽에는 바꾸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땅 하고 쓰고 있으면은 어떤 유저는 옛날 로고가 보이고 어떤 유저는 최근 로고가 보이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로고 얘기만 했지만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게임 바이너리 같은 거 있잖아요. 모바일로 내려가는 게임 바이너리를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는데 일부 파일만 오버라이팅을 한 거예요. 오버라이팅을 해가지고 새 파일이 올라갔는데 CDN에 그 컨텐츠를 지워주는 작업을 잊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서로 다른 버전이 섞여가지고 네트워크상에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폰에서 받을 때 다운로드는 신나게 받아요. 풀 때 걸려요. 에러가 팍 나면서 잘못된 파일이 받으셨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은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고 엔드 유저는 열받고 VOC를 내죠.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CDN 쪽에서 사용자를 유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사이트를 지웅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 밑에 /kr로 들어가는 유저들은 전부 제가 만든 한글 페이지로 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us라고 해놓고 그 미국에서 들어온 유저들은 전부 US 페이지를 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실수라기보다도 KR 밑에
다시 US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지만 영어 컨텐츠가 필요한 경우에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딱 집어넣었는데 앞에 CDN 설정은 옛날 그대로죠. 그죠? KR 패스로 들어오면 한국 데이터를 가라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을 해버리면은 내가 기껏 만든 페이지가 열리지가 않아요. CDN 쪽에서 걸려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서비스에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있죠. 그러니까 대형 그 일반 기업 고객들이 특히 자기 이제 국가별로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국가별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져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CDN에서 리다이렉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제가 지웅닷컴으로 접속을 누군가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IP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웅닷컴에 KR 사이트로 돌려주는 거예요. 리다이렉션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로직을 짜서 보통 CDN이 많이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유저들을 맞는 사이트로 보내주는 역할을 CDN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리다이렉션 설정을 해놨는데 오리진에서, 그러니까 원본에서 다시 KR로 들어왔을 때 이걸 다시 루트로 돌려보내는 리다이렉션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각보다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이 복잡해지다 보면 그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을 해요. 그럼 이게 서비스가 딱 올라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유저는 들어갔는데 그 리다이렉션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다른 데로 가요. 그럼 거기서 다시 리다이렉션을 받고 다시 원본으로 들어가요. 팽팽팽 돌아요. 그럼 브라우저의 성능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몇 번 이상 스택이 쌓이다가 깨지면서 그냥 브라우저가 죽어버리죠.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흔한 그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 CDN의 기본 역할이 캐시잖아요. 그죠? 캐시를 할 때 그 캐싱해야 되는 컨텐츠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URL이에요. 그죠? 제가 그 지웅닷컴/face.jpg를 호출을 하면은 그 해당하는 컨텐츠를 CDN 서버는 오리진에서 가져와서 자기 메모리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유저가 똑같이 /face.jpg를 요청하면 그 이미지를 서빙을 하겠죠. 근데 이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걸 많이 하냐면 비콘 같은 거 집어넣을 때 그런 거 할 때 많이 생기는데 face.jpg 지금 시간 얼마 아니면은 뭐 비콘 거기 이제 이폭 타임을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설정을 어플리케이션 수정을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캐싱이 되겠어요? 되기는 돼요. 캐싱은 돼요. 근데 이폭 타임 그 쿼리 스트링 버전마다 캐싱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유저가 서로 다른 컨텐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럼 CDN 입장에서는 캐싱을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컨텐츠가 와서, 그러니까 똑같은 페이스를 요청을 했지만 뒤에 쿼리 스트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엣지 서버는 이전과 다른 요청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오리진에 가서 똑같은 파일을 또 들고 와서 또 캐싱을 해요. 다음 주가 딱 들어왔는데 이 요청에도 또 쿼리 스트링이 붙어 있고 이폭 타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오리진에 가서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캐시의 효율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지고 엔드 유저의 성능도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또 그런 일이 생기느냐? 보통 앱에다가 저런 정책을 적용할 때 하나하나 URL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적용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그냥 어떤 경로 전체에 적용을 해버리거나 어떤 페이지 전체에 적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 번째 단계의 CDN에 가서 많이 생기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 웹사이트 버너빌리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리퀘스트 헤더에다가 이렇게 커맨드 비슷한 것들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쿠키에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은 그 웹 방어벽 솔루션들이 그걸 보안 위협으로 생각하고 리퀘스트를 차단해버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근데 CDN 쪽에 CDN에도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로직에는 뭐 쿠키에다가 뭐 테이블 정보 같은 거 집어넣는다. 아니면은 좀 더 작업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포스트 데이터에다가 그 SQL 쿼리를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급하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 프로덕션에 딱 올라가고 CDN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CDN 서버가 그 리퀘스트에 들어가 있는 쿼리 스트링을 보고 SQL 문장을 보고 얘는 잘못되어 있는 공격이다라고 생각하고 빡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보통 기업
그 업체들이 보면은 보안 정책을 세우는 팀하고 개발 정책을 세우는 팀이 따로 있어요. 개발팀은 보안팀에서 만들어준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를 따라가긴 하지만 그 아주 디테일하게 따라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언제 발생을 하느냐? 프로덕션에 다 디플로이하고 CDN까지 태우고 난 다음에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본 것만 해도 그런 케이스가 꽤 있었어요. 신나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오밤중에 자정에 자동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디플로이를 딱 했는데 CDN에서 그걸 탁 막아버리고 바로 장애가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CDN은 인프라이기자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한 약간 양면적인 속성이 존재를 해요. 제가 여기 박쥐를 그려놨죠, 그죠? 사실은 재밌으라고 그려놓긴 했는데 별로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박쥐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CDN은 DevOps의 모든 단계에 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고려가 돼서 CDN 정책에도 다 같이 반영을 해주셔야 서비스가 문제없이 프로덕션에 올라가고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가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저는 약간 이렇게 느껴요. 제가 이제 원래 개발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서 개발하고 운영하다가 CDN을 갑자기 왔기 때문에 제가 딱 요 사람 같은 느낌인 거죠. 어플리케이션의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저 안에서 다 의사결정에 나고 동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가 와장창 장애도 나고 뭐가 막 많은데 여기는 잘 전달이 안 돼요.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좀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자, 제가 실제로 제가 겪었던 어떤 사건을 DevOps적인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DevOps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좀 같이 공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집어넣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DevOps, 제가 십몇 년을 봤는데 결국은 뭘 하는 거냐? 여기 있죠. 고성능이고 안정적이고 확장성까지 있는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거. 너무 심플한 얘기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거를 최대한 짧은 타임 투 마켓 능력을 가지고 달성을 해야 한다는 거. 즉 문제없는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내놓으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최소한의 리소스 소모로 유지를 하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적은 개발 비용과 적은 리소스를 써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하지만 그 리소스에 구성원의 스트레스는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웃으라고 나온 거긴 하지만 저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제가 주로 IT 운영 쪽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그 IT 운영 쪽이나 IT 프로세스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딱 없는 게 이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없어요. DevOps의 굉장히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채팅이라고 생각해요. 채팅.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채팅으로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채팅만 붙들고 있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메일을 보고 일을 했어요. 이메일 뭔가 그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티켓팅이 들어오면 이메일로 그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슬랙으로 연동이 돼 있어서 티켓팅이 들어오면 슬랙으로 메시지를 때려줘요. 그리고 고객님이 아니면은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슬랙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걸 보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메일을 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슬랙만 보고 있어도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이게 제가 한 작년쯤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 그런 걸 봤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액너러지먼트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딱 던지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공을 던지면 누군가가 그걸 받아줘야 되고 다시 돌아오는 걸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걸 똑같이 던진 사람도 그걸 느끼고 받는 사람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빨리 내가 응답을 보내주느냐, 혹은 응답을 보내주느냐, 응답을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 굉장히 공감을 한 게, 이메일 때는 의외로 메일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묵혀둘 수가 있어요. 묵혀두고 있다가 나중에 리플라이 올을 하면서 이런 건으로 하면서 이런 일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됐지만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메신저로 가게 되니까 그게 안 돼요. 굉장히 개인적이고요. 문자가 딱 왔을 때 야, 메신저 그거 쓰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메신저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3년쯤 전에 중국에서 공산은행이라고 굉장히 큰 은행이 있거든요. 그 은행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빠른 데브옵스 사이클을 가지고 운영이 돼요. 거기서 딱 뭔가 장애가 탁 터지면은 120명이 딱 모여있는 그 위챗이라고 아시죠? 위챗 그 채널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쫙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산은행이 그 공산당이랑 딱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그 은행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관료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120명이 모여있는 채널에서 한 사람이 막 떠드는 거예요. 장애가 났다. 어떻게 된 거냐. 해결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모여있는 채널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이 체인 오브 리액션, 그러니까 쉬운 말해서 계급순으로 대답을 합니다. 상무님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부장님이 대답하고 차장, 과장, 사원 이런 식으로 딱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죠? 메시지를 빨리 전달을 해주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리액션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데브옵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디플로이먼트 되는 시간의 길이를 재봐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디플로이 후에 한 달 동안 발생했던 이슈의 케이스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거기 어디에도 데브옵스를 진행하는 사람들, 실제 운영하는 운영 인력의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데브옵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도 쓰여있지만 의사소통이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의사소통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 세션에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맥주와 좋은 안주가 있으면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맥주를 마시면서 친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친해질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다 맞춰주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데브옵스에서 강조되는 것들이 뭐죠? Continuous Development, Release, Deploy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도 있고 오토메이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은 짧은 타임 투 마켓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들이 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동화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개발과 통역 배포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빨리 개발 사이클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거고요. 이 안에 자동화라는 걸 달성할 수가 있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데브옵스에서 항상 많이 나온 얘기, 개발과 운영의 의사소통. 저도 개발해서 운영으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큰지는 잘 느끼고 있어요. 이 다음에 제가 봤던 그 사례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게 있죠. E2의 실시간 모니터링, 뭐 APM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사실 더 큰 부분은 뭐냐면은 서비스가 런칭이 된 다음에 실제로 엔드 유저가 느끼는 서비스의 퀄리티를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해서 이걸 개발 사이클에 반영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20년 넘게 있었어요. 넘게 있었지만 여전히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결국은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띄워주는 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니터링 대시보드에 떠있는 수치들을 여기 있는 개발에 계신 분들과 운영에 계신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스테이크홀더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Configuration as Code라는 요소가 또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데브옵스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개발 측에서 시작이 돼서 발전이 되어 온 관점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아요. 원래는 개발이 다 되면은 운영 쪽에 넘겨주고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다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던 사이클인데 이걸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노베이션 한 쪽에 키를 가지고 있는 개발 쪽이 좀 더 소위 말하는 파워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좀 더 빨리 서비스를 문제없이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컨셉을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게 데브옵스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데브옵스 팀원들을 보면은 그 운영 쪽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개발 쪽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영 쪽에서는 그냥 리눅스 엔지니어라든가 그 밑에 있는 기술 스택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 위에 있는 그 실제로 이제 매니징을 하는 쪽의 사람들을 보면은 개발 쪽에서 오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더라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데브옵스를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생각할 거 없이 세 가지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로세스하고 의사소통 도구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딴 게 아니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하고 그 순서를 진행하는 역할 그리고 각 순서가 끝났을 때 나오게 되는 산출물이 무엇이냐 이것만 정의를 해줘도 프로세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일종의 가이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따라간다 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통 소위 말하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정의하는 게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있죠.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개발하고 운영의 공통 언어를 사용한다. 당연히 같은 얘기인데
뭐 같은 언어를 쓰는 것도 있을 거고 같은 뷰포인트를 갖는 것도 있을 거고 같은 대시보드를 봐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근데 세 번째 도구가 있겠죠. 속도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자동화라고 뭐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세스가 잘 돌기 위한 보조 기구로서의 도구,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보조 기구로서의 도구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얘기를 한 이유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라는 게 있어요. 데브옵스 페이지 딱 열어보시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컬처죠. 문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문화를 믿지 않습니다. 문화를 믿지 않아요. 가치는 믿어요. 근데 문화를 디벨롭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의 IT 조직의 수장인데 우리 조직의 문화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20년 넘게 IT 바닥에서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화를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프랙티스가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는 정말 자연 발생적이에요. 따라서 문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프로세스와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준다의 두 가지가 제일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자, 이건 이제 조금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그 데브옵스를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부분만 조금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ITIL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 대형 SI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ITIL 자격증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ITIL은 영국 쪽에서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라고 IT 프로세스들을 쭉 정의해서 일종의 큰 백과사전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고루하고요, 지루하고요, 재미없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ITIL을 제대로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지만 십몇 년 전에는, 1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ITIL의 그 품질 자격을 갖고 있는 조직은 굉장히 IT를 잘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인정해주고 했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데브옵스 세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빨리 진행되는 막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루하다라든가 이런 그 성격을 띠고 있는 ITIL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ITIL에서 특히 체인지 프로세스, 이벤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프로블럼 여기 빠져나는데 인시던트 프로세스라는 이 네 가지의 키 프로세스는 꼭 한 번씩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게 아니라 체인지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변경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립이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거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체인지 프로세스가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어느 정도는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핵심이 특히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롤. 변경에서 특히 이제 체인지 어드바이저라든가 퀄리티 매니저들이 어떤 식의 일을 해야지 이 체인지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잘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꼭 한 번씩 리뷰를 해보시고 특히 체인지 프로세스에서 그런 사람들의 롤이 정의가 되면 그 액티비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오토메이션이 가능한지 우리 조직 안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훨씬 더 원활한 데브옵스의 테일러링과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그러니까 ITIL의 체인지 프로세스만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서 굉장히 그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이 좋아진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었고요. 그전에도. 그래서 다른 거 많은 거 잡을 거 없이 이 부분만 잘 잡아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거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 어베일러빌리티 모니터링하고 뭐 리스폰스 타임 모니터링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시보드 같은 거 딱 띄워놓고 만약에 서비스 장애 나면 거기 딱 불 켜주고 속도가 막 떨어지면 또 불 켜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액티비티들을 저희가 이벤트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ITIL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장애 상황이 감지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 액션들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벤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는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데브옵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굉장히 많은 그 조직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문제 및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딴 거 아니에요. 진짜 소위 말하는 서비스 지원팀이 한 달에 한 번씩 앉아가지고 지난달에 무슨 장애가 있었지를 리뷰를 해보고 난리지화를 해서 그걸 개발 쪽에다 전달만 해줘도 이 프로블럼 프로세스가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한데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뀌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조직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벤트 매니지먼트나 인시던트 프로세스까지는 어떻게 돌아가지만 프로블럼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냐? 아주 심플하죠. 개발자들이 운영자들과 같이 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개발자들을 만들어서 운영 쪽에 던져주고 운영 쪽에서 어떻게든 하다가 문제 되면 또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그걸 체이스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프로블럼 프로세스는 IT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이 아닐까. 데브옵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데브옵스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경험담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도대체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를 모르겠는데 3시 반이네요. 5분 남았습니다. 예? 5분 남았습니다. 예, 빨리 진행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남 얘기가 생각보다 길었네요. 자, 경험담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 사례다 보니까 원래 가가지고 이 얘기해도 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름 다 바꿔가지고 가칭으로 써놨어요.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돌아가는 온라인 몰 사이트고요. 통일된 하나의 대표 도메인 따따따스토어.com에서 국가별로 전용 페이지를 분리해서 운영이 됐고요. 중요한 건 이 사이트가 벌써 한 5년, 6년 이상 이미 운영이 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제 원래 있었던 요 백본 오리진 서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온프레미스 장비들에서 돌고 있었는데 이거를 AWS나 아니면 다른 쪽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단계로 진행됐지만 첫 번째 단계는 6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 이후에는 3개월 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처음 6개월에 있었던 일들이 3개월 텀으로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바뀌었는지를 한 번씩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실제로 CDN이 했던 일은 아주 심플해요.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처음에 따따따스토어.com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엣지 서버, 그러니까 그 캐시 서버가 이 유저의 국적을 확인해 보고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한국 사람이면 KR로 가세요? 라고 리덕션 응답을 주게 되면 한국 사용자는 그 KR 쪽을 다시 요청을 해서 실제로 한국 원본에 가서 콘텐츠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사용자 유도 쪽이 CDN 쪽에서 처리가 되는 형태였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가 이제 온라인 몰이다 보니까 특정 이제 이벤트 기간, 저희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이벤트 기간에 이제 트래픽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유저들의 소위 말하는 이 물건을 사겠다는 그 클릭을 오리지다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캐시 서버들이 일정 비율만 캐시 서버 쪽에서 웨이팅룸으로 돌려주고 웨이팅룸에서 이쪽에서 좀 더 캐파가 비게 되면 그때 다시 원본으로 보내서 실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구성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플리케이션적인 면이 많이 들어갔었고요. 근데 문제가 챌린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다른 그림이 아니고요. 이게 오리진이라고 써놓은 게 실제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0일까지 써놨는데 실제로는 20까지 가요, 숫자가. 20개의 오리진 인프라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PMO 조직은 미국에 있었고, 이건 이제 한국 회사니까 한국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한국에 메인 개발사가 있지만 이 오리진별로 개발사랑 운영 주체가 다 따로 있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대충 나열을 해놨지만 벌써 스테이크홀더가 7개죠. 여기에 곱하기 나라 숫자, 그리고 주요 지역별, 예를 들어 유럽 지역, 아니면 아시아 지역, 북미 지역 이런 식으로 더 엔트리가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딱 봐도 오바이트 나기 힘들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운영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CDN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리진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개발 QA,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개발 QA,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잘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변경이 일어나면 일로 푸시되고 이렇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요 서버는 호주에 가 있는데 개발자들은 독일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요 서버는 독일에 있는데 개발자는 미국에 있어요. 엄청 느려요. 그래서 개발하기도 힘들고 테스트하기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QA 환경, 정확하게 프리프로덕션 환경들을 CDN을 태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돌고 있던 원래 원본들도 다 CDN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CDN 입장에서는 하나의 설정이 굉장히 많은
요 운영 아키텍처에 물려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각각에서는 자기들이 하나씩만 로직을 바꿔도 여기서는 그게 다 이쪽으로 몰려서 한 통에서 다 바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됐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보시면 이제 세 가지죠.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개발사하고 운영사들은 각각의 변경 프로세스를 다 갖고 있었어요. 다들 유명한 개발사였기 때문에 내부적인 변경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지만 이 개발사와 운영사와 그리고 CDN 업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변경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이 PMO 쪽에서 그걸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PMO 조직이 글로벌 프로젝트다 보니까 미국에 있었고요. 미국에 있었고 요 아시아와 유럽 쪽에 있었던 개발사들을 다 이어가지고 하나의 뭔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일을 하지를 잘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거. 제가 여기 써놨는데 다국적 영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다국적 영어. 영어가 같은 영어가 아니에요. 얘기해 보시면은 인도 영어 다르고 싱가포르 영어 다르고 독일 영어 다르고 미국 영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글로벌 채널을 열어놓고 한꺼번에 떠들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요 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반년 정도는 이 영어가 뭔 얘기인지를 몰라서 아까 한 얘기가 이게 맞냐를 확인해 보는데도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두 번째, 타임존. 엄청난 문제였어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아시아하고 타임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뭔가 회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잡아요. 데브옵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각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다들 보신주의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메일만 쓰게 돼요. 이메일만. 자, 나는 보냈으니까 책임 없다. 나는 이렇게 정리해서 보냈으니까 뭐 리플라이 오든 말든 나는 몰라. 나는 할 말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돼요. 별로 이렇게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는 못했죠.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CDN 입장에서는 있으나 마나는 QA 환경이었고 전체적인 멤버들이 다 억세스할 수 있는 프로젝트 도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죠. 혹시 아세요? 갈리폴리?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한 번 반복이 됐을 때 그나마 나았어요. 왜냐? 제가 본 굉장히 큰 포인트가 이거예요. 리뉴얼, 오픈, 메인터넌스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변경 프로세스를 정리를 했어요. 큰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주 간단한, 여기 써놨지만 엑셀 파일 하나로 이걸 정리를 해서 용어 서정을 만들어가지고 자, 네가 얘기하는 릴리즈가 이게 맞냐? 이게 릴리즈냐? 네가 얘기하는 화이트리스트가 이 화이트리스트가 맞냐? 그런 걸 정리를 해서 간단한 용어 사전과 하나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넘겼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매뉴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 그 구성원들이 따로 연락을 받고 알아서 그냥 매뉴얼 작업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나아졌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떤 상태냐? 프로세스는 잘 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어하고 타임존은 해결이 안 돼요. 안 돼갖고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이 되다 보니까 인스턴트 챗을 안 하게 됐어요. 메일만 주고받아요. 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별로 프렌들리하진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로액티브한 액티비티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공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냥 프로세스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얘기만 하는 거죠. 알아들으니까 잘 돌아가요. 하지만 별로 이렇게 선순환적인 구조로 돌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제 현재는 CDN 쪽 설정은 다 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원본들은 뒤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자동화를 타고 있는데, 오토메이션을 타고 있는데 앞에 있는 CDN 쪽만 다 지금 따라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회사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아카마이 API 같은 걸 사용을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자동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시도록 지금 많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딱 30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CDN이나 이제 아마존이나 이렇게 클라우드 베이스 업체들은 API를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기본이에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희 회사가 별로 API 같은 걸 잘 주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아카마이라는 회사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인터넷 바닥에서. 그래서 굉장히 잘 돌아가는 플랫폼을 갖고 있긴 하지만 유저 프렌들리한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뭐 API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게 좀 형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데브옵스가 들어가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카마이가, 그러니까 CDN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앞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브옵스가 돌아갈 때 CDN이 딱 병목이 돼요. 장애가 돼요.
여기서부터 딱 뭔가 자동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저희도 아예 좀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제공해 준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시면.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뭐 데브옵스 관련된 툴들 뭐 이런 것들은 여기 가보시면 이거든요. developerakamai.com 데브옵스라는 데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돼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CDN이 없으면 인터넷, 여기 좀 제가 말 좀 잘못 썼는데 글로벌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엔드 유저 퍼포먼스도 문제고 오리진 부하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CDN은 거의 지금 필수적인데 CDN은 인프라이기도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브옵스에서 굉장히 크게 고려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막힘이 없는 체인지 프로세스와 프로블럼 프로세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뭐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좋으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진행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제가 한 십몇 년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이렇게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